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소아정신건강과 이진희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앞서서 소개해 주신 것과 같이 온라인 게임에 그리고 SNS나 스마트폰 같은 미디어 사용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이해와 개입 전략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진료실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이제 아이들을 보고 있는데요. 아이들을 보면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이 스마트폰 그리고 게임 문제를 가지고 부모님과 갈등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게임 사용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이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아이들과 관련해서 이해를 좀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상의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인제 중독의 전반 그리고 아이들이 왜 이렇게 게임 그리고 스마트폰에 빠지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같이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온라인 게임과 미디어 과몰입의 이해와 개입 전략의 주제에 대해서 우선은 시작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과 관련된 사회적인 우려는 꽤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지속이 되어 왔었고요. 사실은 이제 이 게임으로 인해서 단순히 이제 게임의 과몰입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체적인 문제들, 그리고 게임을 하다가 뭐 이렇게 숨지는 사례도 1 년에 10건 이상 발생했다, 이런 보도가 되면서 굉장히 어른들이 좀 우려를 많이 하는 상황들이 수년간 반복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대표적으로 예전에 MBC에서 이제 보도가 됐던 이제 탐사 보도 같은 형식으로 됐던 것 중에 하나가, PC방에서 이제 뭐 갑자기 게임을 하는 유저들에게 전원을 차단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뭐 그들의 공격성이 게임에서 기인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했던 하고, 이후에 사실 그 보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난을 좀 많이 받았던 형식의 보도들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게임으로 인해서 스스로의 신체적인 정신적인 위험에 빠질 뿐만 아니라 게임에 빠져서 뭐 어린아이를 돌보는 것에 이제 소홀하다 보니 아이를 방임하거나 유아 사망에 이르기까지 되는 사망 사건도 발생한 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 우리나라뿐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좀 공통된 추세고, 이렇게 공통적으로 사회적인 문제로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게임이 단순한 이제 오락이나 취미 활동을 넘어서서 과도한 몰입으로 빠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돌연사나 이제 아동 방임과 같은 문제,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아주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가족 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인제 부수적인 문제로 따라오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인제 보고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인제 보면은 우리나라가 유독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이나 일본 같이 아시아 국가가 유독 이 게임 매출의 전 세계 게임 시장의 50%를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게임 소비를 많이 하고 있고, 게임 사용 시간도 굉장히 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아이들 경우 게임을 많이 하게 만드는가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제 살펴보려는 시도들이 있었는데요. 어 게임을 하게 만드는 사회 환경이 좀 주요한 요소로 먼저 꼽힌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제 소아나 청소년 시기부터 굉장히 이제 경쟁적인 환경이나 경쟁적인 상황에 자주 이제 노출이 되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인제 스트레스 가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가 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다른 게임 외에 아이들이 인제 즐길 거리, 놀이 문화가 너무나 적고, 그것을 인제 도와줄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로 또 같이 이야기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근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이 인제 IT 인프라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어느 집이나 어느 공간에 가도 굉장히 빠르게 인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제 게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없고 이게 접근성이 쉽다 보니까 게임에 이렇게 쉽게 이제 노출이 되고, 그리고 게임을 활용하는 시간 역시 인제 시간과 장소를 가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또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인제 비단 인제 게임 사용자뿐만 아니라 이 사용자가 속해 있는 가정, 그리고 뭐 더 확대해서는 사회, 그리고 사용자의 뭐 친구들, 학교까지 다 영향을 이제 좀 미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 게임 사용 장애와 관련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공공 정책을 좀 마련을 하고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 게임 사용 장애와 관련해서 쪼끔 중요한 이슈가 하나가 생겼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 게임 사용이 더 이상 그냥 '좀 게임을 많이 사용하네. 좀 게임을 과몰입하네.'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게임이 엄연한 인제 중독의 문제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행위 중독의 일환으로서 게임 사용 장애라는 진단명이 이제 등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ICD라는 코드는 어떤 코드냐면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병원에 가신다고 하면은 감기, 암, 뭐 우울증, 이렇게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서 진단을 받게 되시는데, 이 진단을 받는 이제 진단을 할 수 있는 진단 목록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전 세계 모든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보는 사전 같은 진단 목록이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인제 ICD 기준으로 그 인제 진단 목록을 참고로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ICD에 등록이 됐다는 것은 이제 게임 사용 장애라는 것이 엄연한 인제 질환으로서 우리가 전문가들이 동의를 하고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거는 마치 우리가 이제 흔하게 알고 있는 중독 문제들, 알코올 사용 장애나 도박 장애 같이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중독 문제들과 같이 게임도 역시 행위 중독의 일환으로 보고, 이거는 인제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다라는 것을 인정받게 된 이제 중요한 전환점이 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WHO에서 이렇게 게임 사용 장애를 인제 질환으로서 인제 진단을 하면서 게임 사용 장애라는 이제 명명을 붙이고, 이제 2014 년부터 쭉 여러 해에 걸쳐서 여러 전문가들이 이제 합의를 거치면서 결국은 이 국제 표준 질병 분류인 ICD에 이제 등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독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조금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중독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보통 나누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물질 중독, 그리고 두 번째는 행위 중독이 있습니다. 물질 중독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용하는 물질에 의해서 중독이 되는 것들, 예를 들면은 알코올 사용 장애나 마약과 같은 약물 사용 장애, 그런 것들은 이제 물질을 사용하는 물질 사용 장애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로 행위 중독의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 하는 어떤 행동들, 그리고 비헤이비어 관련돼서 대표적으로는 도박 중독 을 들 수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이제 게임 사용 장애도 이제 행위 중독의 일환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보기는 하지만 이 두 가지 다 결국은 중독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공통점을 가지게 되는데요. 중독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런 특정 물질이나 행위에 과도하게 집착을 해서 조절력을 상실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조절력을 상실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누구나 일상생활의 기능 수행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를 인제 우리가 중독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일상생활의 기능 수행의 손상이라는 것은 뭐 어떤 중요한 기능을 잃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냥 일상적인,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라면은 직장에 가고, 학생이라면은 학교에 가고, 뭐 가정주부라면은 집안일을 돌보고, 이런 어 누구나 이제 일상적으로 영위해야 될 기능들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중독 상태로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독의 문제가 왜 생기는가를 이제 찾아보기 위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이제 연구들이 있었고요. 이 쥐 실험을 보시면은 이 쥐한테 전기 자극 실험을 했는데, 쥐의 쥐의 뇌에 전기 자극점을 연결을 하고 그 특정 부위를 이제 자극을 했을 때 이 쥐의 이 특정 부위가 우리가 알고 보니까 쾌락 중추라는 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쾌락 중추라는 것은, 쾌락 중추가 자꾸 자극되니까 이 쥐는 이 쾌락 중추를 자극하는 것에만 몰두하느라고 계속 쾌락 중추를 자극하기 위해서 버튼을 누르면 중추가 자극되게 연결이 된 실험 디자인이었는데, 1 시간 동안 기본적으로 쥐가 해야 될 일상 기능인 이제 먹고 뭐 쉬고 하는 것들을 하지 않고 계속 이 쾌락 중추를 자극하는 것에만 몰두를 하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이르게 됐다는 점을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이때 발견된 이제 쾌락 중추가 어떤 영역인지를 봤더니 이제 도파민과 관련된 영역이더라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것을 인제 이렇게 사람의 뇌로 이제 확장해서 봤을 때 저희가 인제 중뇌에 있는 복주피계 영역, 그리고 뭐 전전두엽 등을 인제 보상회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보상회로를 통해서 이제 도파민과 관련된, 도파민이 분비되고 그것이 인제 자극됨으로써 인제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인제 어 요 회로가 이렇게 반복해서 돌아가게 되는데요. 보통의 경우에도 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좋아하는 일을 하고 뭐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이럴 때 우리가 적당량의 도파민이 나와서 이제 적당하게 행복감을 느끼고, 그것이 인제 또 이제 줄어들었다가 다시 또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적당하게 그 회로가 돌아가고 이렇게 되는데, 인제 그 양과 횟수, 그리고 이제 를 반복해서 증가하게 되는 것을 몰두하는 현상이 이제 중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회로가 일상적인 정도와 일상적인 횟수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리고 아주 높은 강도로 반복해서 끊임없이 계속 돌아가게 하려고 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추구하거나 행위를 추구하는 이런 중독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 그 회로가 이제 뭐 멈추게 되거나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인제 도달하지 못했을 때 굉장히 인제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인 불편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중독의 경우. 그런 상황을 이제 우리가 중독이라고 해서, 중독은 결국 이 뇌의 보상 회로와 관련된 도파민 체계와 이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독 장애라는 것은 그러면은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를 보면은, 이제 이런 물질이나 게임과 같은 이제 행위를 적절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뇌가 중독적 자극에 대해서만 강하게 활성이 되는 겁니다. 도파민을 이렇게 뿜어내는 부분이 있고, 도파민을 뿜어낸 도파민을 수용하는 수용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점점 더 너무 강한 도파민의 강도에만 요구되고, 이 수용체가 어떻게 보면 쪼금씩 둔감해질 수 있거든요, 중독 상태가 되면은. 그러면 점점 요구되는 도파민 양은 늘어나고 이 수용체의 기능은 점점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물질이나 행위에 더 높은 양, 더 많은 양을 요구가 되는 것들이 이제 강한 활성화를 인제 계속 이렇게 요구하면서 자기 조절력은 점차 상실하게 되고 일상 기능상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까지 야기되는 게 이제 중독 장애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과몰입을 중독 질환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앞서서 이게 이제 질병의
질병 코드에 등재가 되었다고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게 질병 코드로 등재되기까지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등재되고 나서도 여전히 쪼끔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이 게임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게임 산업이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 중에 하나인 것처럼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이 게임 사용을 자체를 질병으로 보고 무조건 이제 줄이거나 금지시키는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이것을 인제 어느 하나의 문화로 볼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이견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인제 이 게임 사용 장애 자체라는 진단이 사실은 이제 다른 알코올 사용 장애나 도박 장애와는 다른 "중독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으시기는 한데요. 결국 게임 사용 장애는 결국은 중요한 부분은 이 병적이고 중독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명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장애라는 것은요. 보통 인제 우리가 왜 장애라는 것을 하면 뭐 어디 신체적으로 뭐 다리가 불편하다거나 뭐 시각이 불편하다거나 그런 이제 장애라는 단어를 쪼금 더 많이 써서 익숙하실 텐데 그때 사용하는 인제 disability의 의미의 장애는 아니고요. 우리가 의학적으로 병의 형태가 이제 구별 가능한 이제 디지즈 형태 예를 들면은 뭐 위암이나 폐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제 영상을 찍어서 촬영을 해 보면은 명확하게 이제 위암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떼서 뭐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많은 정신과적인 질환은 그렇게 형태적으로 인제 가시적인 인제 원인이 구별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을 가지고 그것이 인제 기능의 이상으로 이어질 때 우리가 인제 정신과적 질환으로 진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게임 사용 장애 역시도 결국은 인제 어디에 문제가 있는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장애가 아니라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정상 기능의 이상 펑셔널한 부분에 문제가 생긴 질병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 사용 장애가 이제 도파민 회로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근거로 이게 이제 진단명으로서 등재가 된 것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 게임의 경우에는 이렇게 장기간 반복할 경우에 알고 봤더니 정말로 뇌 속에서 이 도파민 회로에서 변화가 발생하더라라는 것을 이제 그 근거로 같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에서 활성화 영역의 차이를 좀 봤을 때 이 게임 사용 장애, 인터넷 게임 사용 장애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 앞에 보시는 이제 주로 이게 전두엽 부분 그리고 측두엽 부분 요런 부분들에서 유의하게 여러 가지 신경 전달 이제 체계에 이제 불균형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조금 알 수가 있고요. 그만큼 이제 비효율적으로 뇌가 이제 점점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게임 사용 장애라는 것이 인제 단순히 게임을 많이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인제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도 이야기가 되는데요. 앞선 연구 결과를 보면은 게임 사용 그리고 게임 과몰입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그 시점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수년간 지속적으로 이제 건강에 영향을 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특히 이제 이 네덜란드 연구를 보면은 중요한 부분들이 게임 장르와 그다음에 게임 시간이 추후에 이제 게임 중독에서 중요한 중간 매개인자로 작용을 하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단순히 사용하는 시간만으로도 이게 정말 게임 사용 장애의 문제인지 아닌지를 좀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인자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인제 운동이나 신체 활동
같은 것에 저해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게임 중독이 있을 때 이제 대학 생활이나 인제 사회적인 상황에서의 적응에도 어려움이 미치더라라는 것들도 연구를 통해서 보는 바가 있습니다. 그 게임의 과도한 사용은 결국 뇌에 이제 반복적으로 뇌에 자극을 주고 그 보상 회로를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이제 중독적 사용을 이제 유발을 할 수가 있고, 이게 단순히 습관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좀 분명한 이제 뇌의 구조적 기능적인 변화를 확인했기 때문에 중독을 지속적으로 초래하고 이제 조절 기능을 이제 감소시킨다라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었고요. 그 결과로서 다양한 뭐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문제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동 조절이나 감정 기능의 감소 같은 문제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너무 오랜 시간 이제 부동 자세로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다 보니까 근골격계 이상이나 안구건조증 같이 인제 건강 상태 불량,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인제 사고 발생의 위험까지 증가되더라라는 것을 이제 여러 연구자들이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ICD 이 진단 질병 코드에서 우리가 게임 사용 장애를 진단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진단에 관련된 필수적인, 그리고 감별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을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필수적으로 ICD 이 진단 기준에서는 자 중독 질환으로 분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중독 질환을 분류하려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 금단과 내성의 개념을 좀 반영을 하게 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금단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사용하던 물질 또는 몰두하던 행위를 중단했을 때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굉장히 불편감을 초래하는 상황을 우리가 이제 금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내성이라는 것은 내가 같은 만족도를 얻기 위해서 점차 사용하는 물질 또는 점차 행동하는, 몰두하는 행위의 시간이나 강도가 높아져야 되는 상황을 이제 내성이 생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게임 사용 장애를 인제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 보자면은, 게임 사용 장애는 결국에는 이러한 인제 게임을 뭐 많이 사용하다가 갑자기 이제 중단하게 된 상황에서 굉장히 뭐 불안도가 높아지거나 충동 조절이 어려워지거나 이렇게 어 이렇게 신체적으로도 불편감이 초래된다거나 하는 그런 금단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성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인제 30 분, 1 시간만 하던 친구들이 점점 이게 내가 똑같은 만족도를 얻기 위해서는 점차 게임을 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뭐 1 시간, 2 시간, 뭐 나중에는 거의 깨어 있는 시간 대부분을 이 게임에만 이제 몰두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이제 우리가 내성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단과 내성이 있고, 이것은 어 생물학적인 부분 그리고 인제 정신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과 관련된 부분들이 중독에서는 좀 필요한 개념이어서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ICD에서 이제 게임 사용 장애와 관련된 필수적인 증상을 살펴보면은 게임에 대한 조절력을 상실하거나, 그리고 게임이 다른 일상생활에 비해 현저하게 우선적 활동이 되거나, 부정적인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게임의 과도한 사용이 일어나거나 하는 경우를 가 인제 특성이 동반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한테 "너 게임하는 거 좀 줄여라. 뭐 조절해라. 필요한 어떤 것들 먼저 하고 해라." 그런데 잘 안 되죠. 아이들이 그것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건 이미 아이들이 사실 안 한다기보다는 이미 그 조절력을 상실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조절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제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그거 왜 조절을 못하냐?" 라고 이제 물으신다면, 사실 그 관계에서만의 문제만 악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이해가 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조절력을 상실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조절력을 좀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지,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개입하는 게 필요할지, 이런 좀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고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게임이 다른 일상생활에 비해서 우선적인 활동이 될 수는 없죠. 뭐 학교를 가거나, 그리고 뭐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시간에 식사를 하거나, 이런 중요한 이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보게 되고, 이 게임으로 인해서 사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가 생기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한테 오는 친구 중에는 뭐 게임 사용하는 것 때문에 엄마나 아빠랑 갈등이 굉장히 심하고 가정 내에서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뭐 아주 흔하고요. 또 때로는 게임을 이제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이 게임 안에서 뭐 아이템을 구매해야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놓일 때 엄마 아빠한테 계속 인제 고사양의 컴퓨터를 사 달라고 조르고, 이제 이걸로 딜을 하고 인제 그렇게 반복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 제 치 그 컴퓨터의 부품을 내다 팔기도 하고, 팔아서 이제 현금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게임을 사용하는 데 한 친구들도 또 있고요. 어떤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제 게임을 하는데 돈이 너무 필요한데 이거 부모님한테 받기가 좀 어려우니까 뭐 중고나라나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약간 사기 행위로 이제 정말로 법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이것이 인제 문제고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이 인제 반복해서 생길 때, 그때는 정말 우리가 인제 '중독의 문제다.'라고 판단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이렇게 게임을 뭐 많이 한다, 게임 때문에 한두 번의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만으로 우리가 게임 사용 장애를 진단할 수는 없고요. 적어도 이러한 이제 필수적인 패턴이 12 개월, 꽤 긴 시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쪼끔 장기적으로 지켜봤을 때 이게 지속되고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반복이 되더라라는 것을 인제 진단을 할 때는 좀 필요하고요. 이러한 것의 귀결로서 이제 가족적인, 사회적, 그리고 뭐 학업적인 부분들, 또 성인의 경우 직업적인 부분들, 이런 데 있어서 기능에 인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게임 사용 장애를 조금 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게임 사용만으로는 우리가 게임 사용 장애를 진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여기에서 인제 관심 있어서 오신 많은 부모님들께서 보시기에 이 앞에 필수적인 증상 중에 우리 아이에게는 그래도 어 동반되지 않은 것들이 더 많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아마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이제 게임 사용을 많이 하는 패턴, 그것만으로는 이제 게임 사용 장애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는 없고, 또 요즘에 게임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또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를테면은 게임을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 아이들이 꽂는 것은 이건 친구들과 내가 놀려고, 친구들과 이제 같이 어울리기 위해서 게임을 한다. 게임을 해야지 친구들이랑 거기서 만나서 대화도 하고 또 이제 같이 어울려서 이제 마치 예전에 저희들이 놀이터에서 친구들을 만나서 놀았던 것처럼 그냥 인제 친구들과 인제 소통을 하거나 같이 게임 놀이를 하는 것을 일환으로 사회 문화적인 배경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인제 또 한 가지 인제 또 달라진 점은, 게임이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인제 긍정적인 측면을 좀 강조하면서 뭐 교육 도구의 일환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재활의 일환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통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져 봤을 때 이러한 것들을 이제 다 갖추고 있어서 정말 게임 사용 장애라고 진단할 수 있는 유병률은 한 1 에서 2% 정도일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럼 1 에서 2% 라는 거는 이제 뭐 학교에서 100 명을 봤을 때 1명 내지는 2명 정도의 확률인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은 정말 치료가 필요한 게임 사용 장애의
환자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인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앞에서 인제 진단 체계를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부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기준은 저희가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쪼금 더 세부 어 진단 코드를 분류하면서 이제 게임 사용 장애와 관련된 것들을 정리를 한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결국은 요런 문제가 생기는 인터넷 게임을 12 개월 동안에 이 중에서 5개 이상 나타날 때 우리가 인제 "게임 사용 장애를 의심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고요. 과도한 몰두,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금단 증상, 그리고 내성 증상. 게임을 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조절력의 상실이었던 이제 자의로 조절하기 힘든 것, 그리고 게임 외에는 다른 원래 즐겼던 것들, 이 아이가 이전에는 뭐 축구도 하고 영화 보는 것도 좋아했는데 이제는 뭐 그런 취미나 흥미에 전혀 관심을 잃었을 때, 그리고 이게 스스로 인제 이런 문제들이 있음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나치게 인터넷 게임을 이용할 때, 그리고 인제 이 게임을 사용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설명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요인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가족이나 또는 치료자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게임 사용에 대해서 이렇게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반복을 할 때 또 중요한 이제 진단 기준 중에 하나가 되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기분을 벗어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내 기분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좀 상실하고 이것을 인제 일종의 도피처 회피의 방법으로 사용을 하게 될 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직업이나 교육, 관계같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에 손상이 있을 때, 이 열거된 9가지 중에 5개 이상이 12 개월 이상 동안 나타났다고 하면은 그거는 분명히 문제성 게임 사용 장애라고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인제 게임 사용 장애 진단명 등재에 대해서 좀 반대의 의견을 내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주요한 그 논거 중에 하나는, 게임 사용 장애라는 것은 결국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증상이지 이것이 "근본적인 질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게임 사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인제 살펴보면은 많은 수의 친구들에게서 단순히 게임 사용 장애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뭐 우울이나 불안, 그리고 뭐 ADHD 또는 품행 장애와 같은 공존 질환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공존 질환이 많은 것이 게임 사용 장애의 그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존 질환들이 있을 때 충동성 억제나 이런 이제 중독 발생 같은 것들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인제 특히 인제 ADHD 아이들은 뒤에서 인제 ADHD 아이들의 특성과 요 중독에 대해서 다시 조금 설명을 드리기는 할 텐데, ADHD라는 것은 이제 전두엽이 뇌의 다른 영역에 비해서 조금 발달 속도가 더딘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전두엽이 더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전두엽이 하는 기능은 이제 충동을 좀 조절하고, 그다음에 내가 주의를 집중하고 내가 필요한 일에 집중을 해서 그것을 수행하고자 하는 전략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인제 전두엽이 하는 일인데, 이 일들을 하는 전두엽이 발달이 좀 더디다 보니까 아무래도 충동 조절이나 자기 조절이 좀 잘 안 되고, 그런 경우에 인제 이렇게 게임 사용 장애의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 이제 논거가 되기도 해서, 반드시 아이들의 이 게임 사용 문제를 살필 때에는 이러한 관련된 공존 질환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게임 사용 장애 그리고 인제 게이머와 관련된 문제들도 인제 게임 사용 장애를 이야기할 때 흔하게 논의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인제 전문적으로 직업으로 삼아서 게이머로 활동을 하는 것과 단순히 인제 게임 사용에 과몰입은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되겠죠. 이 전문 게이머의 경우에는 그들이 인제 게임을 연습하고 뭐 몰두하는 것은 당연히 그들에게 중요한 인제 생활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의 일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전문 게이머와 그리고 인제 게임의 과몰입 상태에 대해서는 이제 별개로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독에 대한 개념을 지금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중독은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영역이기는 합니다. 이거는 물질도 그렇고 행위도 그렇고 중독을 치료하는 것이 좀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어서요.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 중독 질환을 다루는 인제 정신과 의사 중에서도 중독 질환을 다루는 인제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이게 굉장히 좀 약간의 정신과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좀 도전적인 영역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 알코올 사용 장애나 뭐 도박 사용 장애 그리고 게임 사용 장애 같이 여러 가지 이제 중독 질환들은 치유도 굉장히 어렵기도 하거니와 치유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재발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어 다루는 것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이게 중독의 문제 발생의 경우에도 단순히 이 중독자 개인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뭐 심리적으로나 기질적으로 이제 취약한 개인 또는 인제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에서 인제 어 이렇게 적절한 지지를 받지 못 지지 체계가 취약하거나 적절한 뭐 양육 환경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하는 상황에서 인제 이런 중독 문제, 게임 사용 장애의 문제가 인제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취약한 사람이 인제 쉽게 게임 콘텐츠에 대해서 접근하게 되고 이것에 인제 몰두할 인제 접근성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게임 사용 장애 상태로서 이어지는 문제로 이어지게 이제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중독을 좀 우리가 애초에 예방을 하고 적절하게 이제 개입을 하려고 하면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이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이 개인이 속해 있는 가정, 뭐 개인이 속해 있는 학교, 개인이 속해 있는 뭐 지역 사회 이런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평가와 그것에 대한 이제 위험 요인들의 조절 그리고 보호 요인을 좀 늘리는 것들 이러한 접근들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 중독의 위험 요인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intrapersonal이라고 해서 이제 개인의 내적인 취약성을 따져 봤을 때 우울이나 불안 그리고 주의 집중에 문제가 있거나 충동성에 문제가 있을 때 이 중독의 문제가 좀 더 심각하게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고요. 또 노벨티 시킹이라는 것이 특히 청소년 시기에 좀 증가가 될 수가 있는데 아이들은 끊임없이 인제 새로운 세계를 좀 탐험하고 탐구하고 싶어 하고 그다음에 이 시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두엽이 온전히 다 발달이 완성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위험을 감수하고 위험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다른 뇌 영역에 비해서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인 전두엽이 기능을 아직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 노벨티 시킹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interpersonal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 사이, 대인 관계 사이에서 이제 문제들을 봤을 때도 이제 social anxiety라고 하는 사회 불안 그리고 인제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어 어 양육 환경들 그다음에 가족 내에서의 심각한 갈등 같은 것들이 게임 사용 장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이제 학교에서 뭐 어떤 정책
을 하는지, 그리고 이 게임 사용과 관련해서 어떤 이제 견지를 유지하시는지 같은 것들도 분명히 영향을 주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충분한 이제 사회적인 지지들 같은 것들도 이제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공중보건학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이 게임 사용 장애를 예방하고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개입을 하기도 하는데요. 뭐 PC방에 가는 시간을 뭐 제한하는 나라도 있고, 게임에 접속하는 시간을 제한하는 것들도 있고, 뭐 그런 다양한 공중 정책을 좀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보시면 여러 나라에서 인제 요 게임과 관련된 정책적 수단들을 좀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는 이제 아시아 국가에서 굉장히 인제 이렇게 조금은 엄하게 이렇게 금지하는 방향의 정책들을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요 셧다운제가 원래 있었는데, 온라인 게임에 특정 시간 이후에 이제 접근하는 것을 막는 셧다운제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올해 초에 아마 이제 법제처에서 고려를 하면서 이게 이제 제외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셧다운제는 개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비해서 효과성은 조금 적다고 판단이 돼서 더 이상 적용하지는 이제 않게 되지만, 여전히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는 이런 셧다운제를 좀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국가보다는 인제 가정을 통해서 가정의 기능을 좀 이용을 하려고 하는 정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이제 이 컴퓨터나 게임 이 콘솔을 좀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인제 의무화하는 나라들도 좀 있다고 하고요. 그 밖에 뭐 PC방 제한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술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그다음에 알코올 사용 장애가 굉장히 많은 국가인데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술값이 싸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어디서도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술을 구할 수 있고, 어디서든 언제든지 마실 수 있고, 굉장히 술에 대한 접근이 이렇게 높은 만큼 인구 1 인당 이제 알코올 섭취량도 굉장히 높고, 알코올 사용 장애 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처럼 인제 이 게임에 대한 접근 역시 인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 수요 법칙을 좀 적용을 해서 예 월 정액이나 가격을 인상하는 것 같은 방식을 좀 고려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사용을 할 때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경고 메시지, 이제 담배에 보면은 인제 이게 "위해하다."라는 것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경고 메시지를 띄우는 것도 이제 의무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인제 게임마다 사실 너무나 다른 콘텐츠와 그 진행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는 거는 아이들이 사용하는 뭐 여러 가지 종류의 게임이 있죠. 뭐 어 캐릭터를 키워가는 게임도 있고, 총싸움을 하는 게임도 있고, 뭐 다양한 게임이 있는데,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사행성 게임이 아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렇게 널리 퍼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들이 동반이 되는 경우들이 늘어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요. 이러한 인제 게임의 콘텐츠, 그리고 선정성, 사행성과 관련해서 이제 등급을 좀 잘 구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이 사행성 게임은 사실 게임 사용 장애로 보기보다는 이거는 도박 장애의 일환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인제 주로 집중하는 것은 사실 게임 사용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게임을 몇 시간 사용하는지 뭐 그 부분에만 이제 집중을 보통 많이 하시게 되는데, 조금 더 이 아이가 정말 어떤 종류의 게임을 하는지, 어떤 콘텐츠의 게임인지를 같이 좀 살펴봐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게임 사용 장애의 전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고, 여기 뒤에서는 저희가 이 인터넷 스마트 미디어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저희 인제 원주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서 2019년에 원주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넷과 스마트 미디어 사용의 실태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 결과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굉장히 인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과의존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치원, 아주 저학년 친구들에게서도 굉장히 과의존의 인제 위험들이 좀 많이 판단이 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원주시에 이제 저희는 초등학교 4 학년부터 고등학교 2 학년까지 청소년 1,300 명을 좀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과 스마트 미디어는 스마트폰, 그다음에 태블릿 같은 것들을 다 포함하는, 네, 요런 것들과 혹시 관련이 되어 있는 우울이나 대인관계, 자살 의도 같은 문제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척도들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인터넷 사용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로 뭐 사용하는지, 몇 시간 사용하는지, 요것이 인제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같이 봤고, 스마트 미디어 역시 이제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 하루 평균 몇 시간 하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사용했는지도 좀 같이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같이 인제 우울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요인들을 좀 같이 평가를 했고요. 평가를 인제 했을 때 이렇게 살펴보면은 중요한 부분들만 시간이, 인터넷 사용의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을 주로 사용하는 목적이 1 위가 이제 게임이었습니다. 게임이 첫 번째 주 사용 목적이었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동영상 시청, 요즘에 유튜브나 아이들이 그런 프로그램 많이 이용하죠. 그런 이제 동영상 시청 같은 거. 그다음에 3 위가 이제 정보 검색 순으로 나왔고요. 스마트폰 사용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이제 학생들이 거의 90 대부분 95%가 넘는 친구들이 스마트 미디어를 사용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역시 스마트 미디어를 사용할 때 여기서는 1 위가 동영상 시청이었고, 2 위가 인제 게임, 그다음에 3 위가 채팅. 그러니까 아이들이 인제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인제 영역들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되어 있고, 사실 이거는 저희가 코로나 직전에 아마 조사를 한 자료여 가지고 이제 저희 또 한 번 더 인제 추적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이 스마트 미디어나 인터넷 사용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약간 기류가 많이 바뀐 시점이 이 코로나와 관련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대부분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이제 집에서 온라인 원격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이 태블릿이나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접근성이 더 낮아지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패턴도 좀 많이 변화가 아마 최근에 있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스마트 미디어를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살펴봤더니, 평균 주중에는 3.5 시간, 주말에는 5.3 시간, 그러니까 주말이 좀 더 길게 사용하고 굉장히 긴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눠서 봤을 때 중학교 친구들이 굉장히 가장 긴 시간으로 사용을 하더라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스마트 미디어를 처음 사용하게 된 시기로 이제 살펴보면은 가장 많은 숫자에서 초등학교 1 학년에서 3 학년 사이, 그러니까 저학년 때 스마트 미디어를 처음 사용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한 경우가 있었고요. 인터넷과 스마트 미디어에 대한 이제 중독 현황을 조금 봤을 때, 아이들을 이제 저희가 그 중독을 평가하는 앞에서 살짝 보여 드렸던 이제 척도를 기준으로 평가를 했을 때, 어 34%의 친구들이 약간 과다 사용자,
그리고 3% 정도의 2.7%, 그러니까 거의 3% 친구들이 중독자군으로 이제 평가가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인제 인터넷 중독은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에서 조금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어 특히 인제 주요하게 저희가 인제 볼 수 있었던 거는 중독자군의 경우에는 어 게임이랑 SNS를 주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때 그러니까 '중독의 위험이 더 높아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과 SNS를 사용할 때 아이들이 인터넷에 조금 더 과몰입하거나 중독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좀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평가를 해 주는 것도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어 중독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어 척도들이 많이 연관이 되어 있죠. 학업 성적도 이렇게 분명히 저조하고 수면 시간도 분명히 굉장히 적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이제 중독자 군일수록 음주나 흡연 같은 다른 물질 사용과 관련이 되어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또한 이제 자살 생각이나 자살 계획, 자살 시도 같은 것들과도 유의하게 연관관계가 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대인관계 문제도 중독군에서 조금 더 높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스마트 미디어와 관련된 부분들을 볼 때 스마트 미디어의 경우에는 중독군이 이제 한 30% 전체로 봤을 때 30% 정도였고요. 인터넷이 중학생 사용이 가장 많았다고 하면은 스마트 미디어의 경우에는 고등학교에서 이제 중독군의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과 동일하게 여학생에서 조금 더 위험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스마트 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간을 살펴봤을 때 중독군에서는 평균 4.14 시간, 비중독군에서는 3.3 시간 정도 이제 사용을 한다고 보고가 되었었고요. 중독군일수록 처음 그 스마트 미디어 처음 사용 시기가 조금 더 늦은 것으로 이제 보고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중독과 마찬가지로 스마트 미디어 중독 역시 학업 성적의 저하나 그리고 수면 시간의 저하 그리고 음주나 흡연과의 관계 같은 부정적인 관련성에 조금 유의했었고요. 자살에 대한 사고나 자살 계획에도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스마트 미디어 중독을 봤을 때 중독군이 우울과 관련된 척도에서 굉장히 높은 이제 관련성을 보이는 것을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게 연관성은 저희가 이 연구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스마트 미디어를 많이 하는 아이들이 우울한 가능성이 높다. 근데 사실 이거는 인제 인과성을 밝히는 거는 쪼끔 아직 한계가 있기는 한데요. 우울한 아이들이 스마트 미디어를 많이 하는지 아니면 스마트 미디어를 많이 하는 아이들이 우울한지를 요 결과만으로는 판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고 둘 사이에는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청소년들이 좀 인터넷과 스마트 미디어에 과몰입을 하게 되는가? 왜 이렇게 금단과 내성이 생길 정도로 중독의 문제가 생기는가라는 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결국은 이런 이 중독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인제 조절하려고 하는 인제 사실 의지의 부분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것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조절 능력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인제 해결할 수 있는 어 강점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보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제 청소년 시기에는 이제 굉장히 발달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특성이 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인제 청소년 시기에 인제 획득해야 될 발달 기제 중에 하나는 인제 자신의 정체성의 확립에 대해서 중요한 이제 과정을 겪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아직 미성숙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인제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확인하고 싶어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인제 탐색하려고 하는 과정들이 있죠. 근데 이 과정이 굉장히 건강하고 이 과정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지만, 이 과정에서 이제 가족부로부터 이제 독립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가족 관계보다는 이제 또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내가 그 사회의 일원으로 들어가는 이제 친숙한 또래를 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 요즘에 최근에 이제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청소년 자해 문제가 있는데요. 청소년 자해 문제도 사실은 이 인터넷이나 스마트 미디어 과몰입과 관련성이 좀 굉장히 높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아이들이 인제 자해를 하고, 그 자해를 이렇게 한 흔적이나 증거나 사진 같은 것들을 올리는 인스타그램 계정이나 뭐 이런 카페 같은 이제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마치 인제 그것을 '나도 이 자해를 해서 이 인스타그램 계정에 같이 공유를 함으로써 서로 위안을 뭐 해 주기도 하고, 서로 뭐 이렇게 같이 소속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아이들이 자해나 인터넷 스마트 미디어 몰입과 관련된 영향으로 이제 이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주요한 최근의 자해 증가 위험 요인으로서도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나이 때는 아까 말씀드린 노벨티 시기처럼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인제 새로운 감각적인 부분을 탐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만큼 그것을 인제 충족시키기에 아주 좋은 매체는 사실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것에 조금 더 이제 과몰입하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제 요 나이대에는 사실 자기 조절 능력, 그리고 인제 좌절을 겪었을 때 그것을 인제 회복할 수 있는 회복 능력, 그리고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정서 조절 기능 같은 것들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예, 이러한 것들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었을 때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서 뭐 인터넷 스마트 미디어에 이제 몰두를 하거나 게임에 몰두를 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회피처가 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어 도구로서 활용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될 때 이러한 이제 과몰입의 문제가 생기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쭉 이렇게 뇌 발달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보시면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충동 조절이나 자기 조절 능력을 관장하는 이 전두엽 영역이 요때는 굉장히 취약하다가 점점 이렇게 발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통은 한 20 살까지 전두엽이 발달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20 살까지 발달을 하는 동안 요 까만색 선은 전두엽이고요. 이 빨간색 선은 이제 보상 기능을 이제 관장하는 림빅 영역이라는 이제 측정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동일한 속도로 증가하고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은 전두엽은 좀 이 측두엽이 발달하는 것에 비해서 늦게 천천히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종국에는 같아진다 하더라도, 이게 뭐 20 살이라고 봤을 때 이 청소년 시기에는 측두엽은 이렇게 빨리 빠른 기울기로 발달을 하고, 전두엽은 천천히 발달하다 보니까 요 사이에 이제 간극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간극이 생기게 될 때, 이때 인제 아이들은 여기서 하는 이제 보상 회로, 그다음에 이제 보상을 관장하는 영역들,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발달해서 인제 자극을 추구하고 내한테 보상을 줄 수 있는 행위나 물질들에 몰두를 하게 되는 반면에,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이 전두엽 기능은 이제 발달이 덜 되다 보니까 이 간극만큼이 클수록 그때 더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아이들이 자기 조절 능력이 이제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독과 관련된 이제 갈망이나 내성, 금단, 로 여러 기능의 장애 같은 것들이 동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이 보상회로 결국은 뇌의 영역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게 단순한 이제 과다 사용의 패턴이 아니라 중독의 문제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알코올 사용장애 우리가 그냥 의 '아 저 사람 저거 의지로 치료해야지.' 해서 치료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처럼, 게임이나 인터넷 스마트 미디어도 조금 더 체계적인 이제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아직 사실 게임 중독 치료와 관련해서는 아주 이렇게 명확히 확립된 치료 가이드라인은 전 세계적으로 좀 확립이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예요. 이 질환 자체가 비교적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인제 주로는 인제 치료보다는 인제 관리의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인제 많고요. 그중에 하나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실 가족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제 게임 중독이나 인터넷 스마트 미디어 중독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아이들 혼자서만 인제 이것을 좋아지기를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반드시 인제 가족이 같이 이 치료 과정에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어느 과정에서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 과몰입의 인제 치료로서 지금까지 인제 효과가 있다고 이제 밝혀진 방법 중에서는요, 이제 상담, 보통 뭐 심리상담센터나 정신과 병원이나 여러 가지 뭐 위센터나 여러 가지 센터들을 통해서 이제 자신에 대해서 좀 통찰할 수 있고 문제인식을 가질 수 있는 상담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정신치료라는 거는 쪼끔 더 이제 적극적인 의미에서 자신에 대한 통찰을 할 수 있는 이제 면담 치료, 그다음에 어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충동 조절이나 그리고 관련된 뭐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공존 증상들, 때로는 공존 질환을 좀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약물 치료 같은 것들도 같이 도움이 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국내에는 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좀 제시가 되어 있고요. 인터넷 중독 상담 센터도 있고 뭐 캠프 형식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예방 프로그램들도 이제 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게임 사용장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여기 나타나 있는 것처럼 아주 다양한 동반 질환에 대한 평가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같이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제 게임 사용을 뭐 어떻게 제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고민이 좀 많으신데,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뭐 방법이나 수단들이 있지만 이제 대표적인 것들을 제가 좀 가지고 왔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을 하든지 일관성 있고, 그게 인제 그 아이와 미리 사전에 충분히 조율이 논의가 되고 그것을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조절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좀 취약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거를 계속 그냥 모호하게 뭐 "줄여라. 조절해라.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도움이 별로 되지 않고요. 아주 명확하게 규칙을 정하고, 그리고 규칙을 적용할 때는 아주 단호하게 적용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음 물리적으로 뭐 핸드폰이나 뭐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게 그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서는 인제 뭐 여러 가지 모바일에 이제 여러 다양한 뭐 어플리케이션이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그 시간을 제한을 해 두고, 그걸 통제할 수 있는 통제권이 좀 부모님에게 있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제 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인제 활용하시는 것들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이때는 반드시 미리 사전에 충분히 아이와 논의가 되고, 그것을 인제 충분히 뭐 하루에 몇 시간 어떤 종류를 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뭐 엄마가 기분이 좋다고 해서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뭐 1 시간 더 한다. 뭐 좀 오늘은 좀 봐 준다. 뭐 오늘은 엄마가 좀 미안한 일이 있어서 뭐 1 시간 더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늘 인제 동일하게 일관성 있게 적용을 해 주시는 것이 이제 반복해서 적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사실은 아이들이 약속을 해도
이걸 지키기가 굉장히 힘들어할 수도 있고 이걸 지키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갈등 등이 네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게 한두 번 문제가 생기고 잘 안 된다고 해서 이걸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될 때까지 그냥 어제 안 됐으면 '오늘 새로 시작한다.'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적용해 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규칙을 정했으면은 이제 단호하게 적용을 할수록 아이들은 오히려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이 많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 안에서 좀 안정감을 느끼고 이것을 사용할 때 있어서 조금 더 인제 조절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경험을 이제 하게 됩니다. 어 거의 마지막인데요. 제가 준비한 내용 중에 그 올려주신 질문 중에서 제가 이제 살펴봤더니, 그래서 이게 스마트 미디어를 도대체 언제 몇 살 때 어떻게 보여줘야 되느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아마 이제 이게 조금 청소년 시기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 스마트 미디어 노출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부분인데요. 이제 WHO에서 인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보통은 이제 교과서적으로 어 적용을 하게 되고, 한 세 1세 미만 만 1세 미만에서는 가능하면 이런 뭐 모바일 기기나 뭐 TV나 컴퓨터 화면 스크린 같은 이런 것들은 인제 허용하지 않 아예 노출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이제 권고가 되고 있고요. 만 2 세에서 4 세까지는 어 본다고 해도 1 시간 이내로 이제 허용을 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 근데 이 1 시간을 그냥 아이한테 이거를 미디어를 쥐어 주고 1 시간 동안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는 1 시간 동안에 보호자가 같이 그것을 인제 보고 그것을 인제 공유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미국 소아과학회의 지침에서도 보면은 이제 비슷한데, 미국 소아과학회는 쪼끔 더 이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서 미국 소아과학회에서는 만 24 개월 이하에서는 모든 영상 미디어를 이용하지 않는 것을 좀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 5 세까지는 이제 "사용 시간을 제한하라." 아까 기준에 따르면 한 1 시간 이내 정도의 제한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때는 그리고 어떤 것을 보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콘텐츠이냐를 같이 고려를 하고 "아이와 함께 보고 그것을 공유해라. 그리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디어 사용과 관련해서 인제 조절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아예 인제 꺼 두는 것. 예를 들면 뭐 그냥 뭐 식사 시간이나 잠자기 전 시간이나 이럴 때는 이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규칙을 명확하게 적용을 하고, 그때는 인제 그것을 아예 멀리하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어 가끔씩 부모님들 중에서 '아 이거 빨리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해야지 아이가 요거를 좀 배우고 익힐 수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최근의 전자기기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른 나이에 노출된다고 해서 그것을 더 잘 익힐 수 있고 잘 활용하게 될 수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가능한 이제 아이들이 이러한 것들을 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조절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제 최근에 사실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광경이기는 한데, 뭐 저희 식당이나 뭐 이렇게 공공시설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아이들이 인제 떼를 쓰거나 인제 협조가 잘 안 될 때 그냥 인제 태블릿을 보여주거나 이제 미디어를 노출해 주는 걸로 인제 아이들을 데, 아이들이 인제 를 이렇게 다스리는 감정을 다스리게 하는 이제 완화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시기도 하는데요.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아이가 스스로 자기 감정을 이제 조절하는 능력을 키울 기회를 잃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인제 이게 유일한 방법이 돼서는 절대 안 되고요. 어느 정도는 아이가 좀 뭐 떼를 쓰거나 울거나 그러니까 분노적인 감정인 상황에서도 그것을 인제 자기가 스스로 조절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주최해 주신 곳은 이제 강원대학교 병원 위센터였다면은 저는 이제 원주 세브란스 병원 위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원주 세브란스 위센터랑 그다음에 이제 그 게임 과몰입 힐링 센터 그리고 중독 관리 통합 지원 센터를 같이 운영이 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게임 중독의 문제들 그리고 인제 있는 스마트폰 미디어 사용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 필요한 상담을 저희가 하기도 하고 치료 연계를 하기도 하고 또 예방으로서 저희가 뭐 유치원이나 학교 같은 데 가서 뭐 인형극도 하고 여러 가지 예방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혹시는 추후에 좀 더 관심이 생기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시라면은 언제든지 같이 문의를 주시고 상의를 주시면은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체육 치료 프로그램도 있고요. 뭐 미술 치료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같이 문의를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들으시면서 좀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렇게 포인트 주실 부분 있으시면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채팅창으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게임 셧다운제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지킴이 등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자녀 스마트폰 통제 서비스가 만 13세가 되면 사용이 불가한 현실이 다시 반영될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질문을 주셨어요. 사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뭐 답변을 드리기에는 좀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한계가 있기는 한데요. 이게 게임 셧다운제는 결국은 지금 이거는 사법화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히려 더 활용이나 적용이 늘어날 가능성은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인제 트렌드는 결국은 이거를 인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제 예방이나 요런 프로그램들로 인제 국가 정책을 쪼끔 전환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시 반영될 가능성은 아마 높지는 않을 것 같고 그만큼 이제 개개인의 이제 부모님이나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인제 활용 프로그램들이나 교육 같은 것들이 좀 보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으로는 교수님께서 우울과 관련성은 말씀 주셨는데 자살과 유의미성은 어떤 부분에서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 그 네. 자살과 관련성에 대해서는 인제 뭐 임상적으로나 연구를 통해서 좀 밝혀진 바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그리고 게임 과몰입의 친구들이 자살의 위험이 증가되어 있고요. 그 자살의 위험이 증가되어 있기까지의 매개인자로서 인제 우울이 작용을 한다라는 것이 이제 이야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우울과 자살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아직은 이제 연구 단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생물학적인 취약성에 기인할 가능성도 있고 또 인제 환경적인 부분에서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조사했던 자료에 따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자료 중에 하나는 SNS 사용이 이렇게 자살과의 연관성을 볼 때 이렇게 J 모양을 이루는 거를 저희가 연구를 보고한 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말은 SNS를 나 인터넷을 아예 사용하지 않을 때는 오히려 자살 위험이 중간 정도 있다가 적절한 시간 이제 적절한 뭐 한두 시간 이내가 되겠죠 아마도. 적절하게 사용을 한 친구들에서는 자살의 위험이 이제 감소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오히려 뭐 4 시간, 5 시간 이상 위험군으로 갈수록 자살의 위험이 다시 이렇게 높이 증가하는 모양새를 좀 보였거든요. 그 말인즉슨 아마도 인제 현대 사회에서 이런 SNS나 미디어 같은 것들이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은 오히려 자살이나 이런 우울에도 보호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인제 과도한 사용으로 될 때에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의미했던 연구가 있어서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분께서 중학교 3학년이라서 이대로 방치하면 고등학교까지 집착 행동이 강화가 될 것 같은데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이 ADHD와 비슷한 증상이라 연계하여 전문적인 진단을 받기 위해서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이렇게 주신 근거만으로는 이게 뭐 스마트폰 중독이 우선인지 ADHD가 우선인지 이거를 이렇게 판단할 만한 인제 근거가 없어서 그 관련성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 보는 거는 중요할 것 같고요. 그 관련성을 평가하려면은 보통은 인제 스마트폰 중독도 그렇고 ADHD도 그렇고 특히 이제 ADHD는 그냥 인제 저희가 일상생활 중에서 인제 뭐 상담이나 기능을 로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그 보통 병원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두엽 기능을 인제 평가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쪼끔 객관적으로 전두엽 기능을 평가하고 이게 전두엽 기능이 어느 정도 취약한지 어느 정도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그 수치화하는 진단 도구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좀 그 진단 도구를 활용을 해서 정말 ADHD가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인지 요런 것들을 살펴본 다음에 이제 감별을 좀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적절한 치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를 좀 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저도 질문 하나 드려도 괜찮을까요? 조절력을 위해서 명확하고 단호한 규칙 설정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근데 보통 부모님들께서는 게임 시간에 집중을 조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게임 시간과 더불어서 말씀 주셨던 뭐 게임 종류 등 그런 것들 아이들이랑 설정을 할 때 좀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어 사실 이게 딱 정해진 정답이 없는 문제여 가지고 각 상황과 각 아이들의 그 성향 그리고 가정 내 상황에 맞춰서 좀 조절에 대한 계약을 세우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보통은 평균적으로는 이제 게임을 뭐 아주 10 시간 하던 친구한테 갑자기 뭐 1 시간으로 해라 이렇게 줄이는 것은 사실 그 친구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뭐 인제 게임을 뭐 1 시간을 하지만 사행성 게임을 하고 있는 친구에게 "시간을 줄여라."라고만 얘기하는 것도 효용성은 떨어지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떤 게임을 이제 얼마나 하는지를 먼저 보고 보통은 아이들이 자기들이 알아요. 이게 지금 내가 문제가 되고 있고 사실은 얼마로 좀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는 아이한테 아이의 의견을 물어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너 생각에는 그거를 얼마로 줄이는 게 좋겠니?"라고 해서 아이의 의견을 조금 물어보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보통은 아주 뭐 얼토당토하는 답을 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거든요. 어느 정도 저희가 조율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의 의견을 쪼금 최대한 이제 어 네 저희들이 존중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처음에 인제 시작할 때는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인제 주중이랑 주말을 좀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주중이라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생활 패턴이 있습니다. 뭐 학원 가기 전에 몇 시간을 한다든지 학원 갔다 와서 뭐 자기 전까지 몇 시간을 한다든지 이럴 때 시간 그 자체보다는 이런 기능에 어 영향을 주지 않게 손상을 주지 않게 예를 들면은 이 아이가 몇 시에는 취침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 전에는 이제 반드시 끝낼 수 있게 요러한 부분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아이랑 같이 논의를 하시는 것이 대개는 도움이 되게 됩니다. 네. 혹시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질문 사항이 더 있으실까요? 학교에서 운동하면서 어 스마트폰은 자제가 되고 있는데 주말에 집에 와서는 그게 자제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제를 하려면 아까 일관성 얘기해 주신 거에 더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이제 적절한 네. 그 대체 활동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학교에서는 인제 체육 때문에 아이가 스마트폰을 잘 놓고 있는 것처럼 근데 주말에는 그러면은 아이가 스마트폰을 안 하면은 뭘 할 수 있는지 집에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인제 적절한 대체 활동이 없다라고 하면은 부모님들이 쪼끔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쪼금 더 적극적으로 다른 인제 뭐 같이 외출을 하시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집에서 같이 다른 활동들 뭐 보드게임을 한다든지 인제 그런 것들을 인제 어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 부모님들의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죠. 부모님들도 인제 바쁘시고 뭐 주말에 쉬고 싶고 그러시기 마련일 텐데, 이거를 아이 혼자한테 이렇게 줄이라고만 하면은 당연히 아이는 스마트폰을 놓고 다른 게 할 게 없는데, 그러면은 그 아이가 혼자서 그것을 조절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이제 대안 활동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먼저 유익한 강의 해주신 교수님께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열의를 가지고 집중해주신 부모님들께도 감사 말씀드리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고민되고 걱정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어서 걱정거리 조금이나마 좀 덜어드릴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교수님과 부모님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